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68쪽부터 끝까지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시험 문제는 어떤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업 시간에 이건 예전의 문제였고 예전에는 이 정도면 됐었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이 이후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많은 부분 교육 현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매우 구체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좀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답에 관련되어 있는 아웃라인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말하면서 어떤 구체성을 더 더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반드시 하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점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을 중점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전반부부터 이제 해나가게 되면 268쪽에 보면 문제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실천할 수 있는 혁신을 5가지 이야기하시오.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식으로 확인이 되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하고자 하는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묻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시문들을 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가 지원한 교육청에서 최근에 그리고 올해 나아가서 앞으로 그래서 장단기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아가 보면. 그리고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입장과 철학이 있을 거예요. 뭐를 선호한다, 선호하지 않는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내용들이 전부 교육 실천의 혁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교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육 혁신이냐, 교육과정 형태를 바꾸기 위한 교육 혁신이냐, 정책을 바꾸기 위한 교육 혁신이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를 확인해 내면서 거기에 맞춘 교육 혁신의 노력이 뭐가 있을 수 있는가를 찾아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일일이 다 다뤄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찾아보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교직 문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교사들 간의 관계성에 해당되는 걸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 처리,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가질 수 있는 교육 수요자에 대한 만족도, 세 번째는 교사의 전문성 제고, 이 전문성 제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시 따지게 되면 유치원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전문성은 내용 지식과 실천 지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내용 지식에 해당되는 것은 11개의 생활 주제 내에서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고 그 구체적인 주제들 안에서 체득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 지식이 뭐냐를 사례에 비춰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 지식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 상황이나 딜레마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교육이나 아니면 현실 속에서 가장 요구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형태의 예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평등성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교사 개인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안에 자연스럽게 이제 교직관이 스며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아예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형태의 혁신적인 형태의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 변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대표적인 형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언어 교육. 다시 말해서 균형 잡힌 언어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하나를 얘기하면서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흥미 영역 운영을 하면서 통합적인 형태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현장 학습과 연관지어서 언어 교육으로 통합 학습을 해내면서 균형 잡힌 접근법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문학 교육을 해내면서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정책이에요. 이제 그 교육 정책에 관련된 법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특히 평등론에 해당되는 교육 정책을 우선시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는 그 자사고 문제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의견의 대립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무엇이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극단적인 긍정, 극단적인 부정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나는 어느 쪽으로 강조점을 둔다가 있어야 돼요. 최근의 경향상 부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의 수월성이라고 얘기하는 개별적인 요구, 만족도 이런 걸 높이는 거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인 어떤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뭐 고등학교의 경우 자사고의 경우로 얘기를 한다면 유치원의 경우에 있어서 특성화된 형태의 사립 유치원 운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한꺼번에 없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이제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서 봤을 때 공립교육의 활성화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유리할 거예요. 현재의 큰 기조이자 관점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평등론에 해당되는 형태의 당신이 갖고 있는 교육의 의미는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얘기해야 되는 것은 교육과정 지금까지도 한 2013학년도부터 실시가 되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을 더욱 정교화해내고 더욱 구체적인 실천의 형태로 나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리과정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과정의 평등이라 하죠. 결과의 평등. 그러면서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내가 지원한 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남, 경남, 서울, 사실 경기는 워낙에 좀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제가 대략 이렇게 보니까 경남, 전남, 서울 정도가 하반기에 사전 예정 공고를 냈을 때 하반기에 좀 모집 인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서울이 한 90명 정도가 사전 공고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경남, 전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기간제 교사이셨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그냥 개런티를 줄 수가 없잖아요. 평생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립유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걸 뭐 모시기가 이렇게 어떤 의원이 이렇게 뭔가 그 안에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알고 있었을 거야. 알고 있었을 거고 그 안에 분명히 로비가 되었을 거고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 짓거리를 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교직의 승계였어요. 그러니까 강제 퇴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직의 승계였어요. 인수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얘기 들으셨죠? 30년 후에는 그 젊은 시대의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 힘든 과정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당장 5, 6년 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교실은 텅텅 비게 된단 말이죠. 뭐하러 그렇게 고민을 해요? 소프트웨어? 우리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구? 필요하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요구됐던 능력.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는 내내 배웠던 게 그 기술 아니었어요? 나는 보육교사 훈련을까지 시작해서 내내 배웠던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그 교구 제작에 해당되는 형태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 손이 똥손인 게 진짜 한스러웠다고요. 머리 위에는 막 엄청나게 정교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 쓸 수 없는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도저히 매력을 던져줄 수 없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풍부한 교육 환경, 준비된
환경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목숨 걸고 막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호주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교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걔는 단계가 내가 알기로 잘못됐으면 나중에 얘기해서 내가 알기로 이게 내가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엘리멘터리 스쿨이라고 하는 거의 시작이 K부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3세에서 5세를 우리 자격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알기로 맥시멈 8명인가 한 교사당 맥시멈 8명인가 10명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밑에 토들러 5이어야 돼. 5. 1대 5인가 1대 4. 그 밑에 인펀트 1대 4를 넘기면 작살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23명 만 5세는 40명이었어요. 네 줄이야.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키 큰 아이들은 뒤에 의자에 앉아야 되고 키 작은 아이들은 그 다음 의자, 그 다음에 키 큰 아이인데 상체가 좀 긴 아이들은 앞에 앉아야 되고 맨 앞에는 제일 작은 아이. 42명까지 해봤나?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교실 안에 42명이 이렇게 있는. 그게 제가 교사 생활을 할 때 얘기했어요. 근데 이야기 나누기가 된다? 42명인데? 대단하죠? 대부분의 이야기 나누기의 스타일이 교육혁신과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이야기 나누기의 스타일이 우리의 그 시험 문제에서 얘기하는 안 좋은 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교사의 물에 가라앉는 것과 뜨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사가 시범을 정성스럽게 보여주고 끝나는 형태의 수업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물건을 집어넣어야지, 이거는 크다고 가라앉는 게 아니자를 미리 정답을 얘기해줘야 수업이 되는 형태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모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무상으로 이어지고 공립으로 이어진다. 특히 무상과 공립은 의미가 좀 달라요. 무상으로 이어질 때는 사립에 지원을 해야 돼. subsidy라고 하는 보조금을 줘야 돼. 지금도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의 경우 그걸 달라는 거지. 싫어. 그렇다면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환경 조건이 맞는 곳에 임용고시를 통과한 교사를 배치하라는 거지. 운동장이 있고 단설의 기준에. 아니 빌딩 안에 빌딩이라고 하기 좀 그래. 좀 큰 집. 아니 큰 집도 아니야. 그러면 또 교도소가 생각나. 그러니까 빌딩 안에 한 층의 반으로 유치원 인가를 나는 게 요즘에 안 나요. 어린이집도 안 내줘요. 그러니까 1층에 이런 어린이집이나 내가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1층에 원래 빌라 같은 거 짓죠. 이렇게 빌라 같은 거 지면 1층은 뭐여야 돼? 주차장이어야 돼.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엄격해졌는데 전에는 그 1층을 준공 허가가 떨어질 때는 주차장으로 나왔다가 그게 떨어지고 나면 그걸 개조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많은 음식점이고, 혹시 집에서 그렇게 음식점을 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점이고 많은 부분 어린이집으로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할 때를 찾아가게 되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돼. 그런 데는 내줄 수 없어요. 아니 구립 어린이집도 이렇게, 그리고 단설 유치원도 계단을 이용하잖아요. 조건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옥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얘기한 정말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뭐 초등학교 때 있는 아이들처럼 무슨 인조잔디에서 그 위에서 뛰어다니게 할 거야? 아니라니까. 더 엄격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학년 전기 연령인 아이들만 외국의 경우는 정글짐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에 학년 전기 연령이 안 돼, K등에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저도 저기 가고 싶어, 영어로 하겠지? 아니 외국어로 하겠지? 저기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교사가 단호하게 네가 나이가 되면 갈 수 있어. 저 사람보다 키 큰데요. 네가 나이가 되면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막대기 갖고 놀면서 와 이렇게 뭐 이렇게 절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땅에다 그리는 건 가능해요. 들고 다니면 그게 흉기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돌물 흙을 이게 관련되어 있는 걸 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 안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고 오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서 다 빼야 돼요. 바깥에 있는 건 다 바깥에. 왜냐 그걸 다른 사람에게 해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희한한 거 얘기해줘요. 많은 경우 간식을 줄 수 있지만 알러지 검사를 한 걸 통째로 해서 줄 수 있어요. 그게 안심되지 않으니까 그냥 싸워. 후퇴한 것 같죠? 그게 안심되지 않으니까 싸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땅콩 알러지예요. 걔네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깨소금 알러지야. 이렇게 여겨야 돼. 그럼 참기름 못 넣어. 이해돼요? 그게 사람의 목숨을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해요. 그러면 교사 한 명이 프리스쿨이라고 얘기하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의 교사 대 UI 비율이 높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교사 대 UI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보예요. 의견을 얘기한다면 예상되는 유휴시설, 예상하건대 유휴시설이 될 수 있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치? 초등학교 1층 얘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요구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풍부하게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관점, 정책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자기만의 답을 쓰셔야 돼요. 지원한 곳이 서울이다 라고 여겨지면 서울시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추구하고 있는 바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서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서울 지역은 현재 이거 거의 불가능해. 그럼 뒷동산을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 수도권이다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경남 전남이다 거기 전남이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 섬에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갔다 오면 점수가 쌓여. 그 지역에서 내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 인천 썼다 하면 백령도 못 들어가서 난리예요. 운이 짬이 용어가 잘못됐어. 경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게 순번을 기다려야. 연평도 못 들어간다니까. 어딜 연평도를 들어갈 생각을 해? 벌써부터 승진 케이스가 돼야가지. 이런 식이에요. 이제 보온병 안 날라와. 그런 문제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초임으로 연평도에서 근무하시다가 점수 받아갖고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도 있죠. 능력이 돼야가지. 그 선생님이 거기 지내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즐겼던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배를 기다리며 인스타그램하고 금요일날 나오는 배를 기다리며 인스타그램하고 그래서 드디어 나와요. 그다음에 어느 날은 유유 풍랑 때문에 못 떴어요. 이렇게 기억해야지. 첫 번 지역에 발령받은 곳이 장애인과 통합교육을 시범적으로 하는 곳에 발령받았던 유능한 선생님들도 있어요. 지금 벌써 3년 차가 됐네. 선생님.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교사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예요. 교사가 된다는 거, 국립유치원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마음 갖고 가셔야 돼요. 마음.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건 얄팍하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의 얼굴에 그런 의지가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평가자들 안에서. 진심으로 얘기해드리는 건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들이에요. 다. 그럴 때 269쪽과 같은 것도 봐보세요.
유아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된다. 존경의 의미가 뭘까부터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떠받들어? 무릎 꿇고 절해? 아이들이? 아침에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고 선생님을 만나서 적절한 형태의 눈인사가 아니라 그렇게 뭘 존경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교감이 이루어지고 선생님의 말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영향력, 그럼 교사 효능감이 지식으로, 교사 효능감이 태도로, 교사 효능감이 가치관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냐. 존경받기 위해서는 교사가 나름으로서의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효능감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두 갈식으로 먼저 주고 가야 돼요. 결론을. 자신 없는 사람들이 미괄식을 쓰는 거예요. 난 원래 어투가 그래요. 말하다가 잊어버려요. 말하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런 노력들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존경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정성을 갖고 할 겁니다. 뭐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재능에 대해서 개별적인 인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뭐 인내하면서 개개인을 뭐든지 이 효능감과 연관되어지는 형태의 내용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지식기능 태도로, 가치로 확인이 되면 답변에서 중복을 피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답변이 될 수 있겠죠.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셔야 돼요. 이건 이 시문의 하나일 뿐이야. 넘어갑니다. 이 혁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줄 때 이렇게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었던, 예를 들어서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혁신 실천의 노력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정보화 사회, 그걸 5G 찾아보라 그랬죠. 5G 정의가 뭐예요? 합격하고 싶지 않은 거지. 정의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AI를 줄 수 있어요. AI가 무엇인지,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얘기하게 한다니까. 교사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소명 이런 것들을 자질, 그 다음에 교양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AI가 뭐냐? 그럼 영어로 먼저 얘기를 해야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가지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AI란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와 같은 소셜 미디어 혹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보 지식 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육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과 함께 식물, 이름, 종류 등을 알기 위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했을 때 AI는 우리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계속 추가적인 형태의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능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사로서 가져야 되는 능력은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 혹은 정보 분석 능력, 혹은 정보 변별 능력 등을 갖추는 겁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다양한 정보 자원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거짓 정보, 거짓된 지식을 벗어나 진리,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내용에 인정되는 지식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교육과정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을 교육과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유아들과 함께 뭐든지 이제 할 수 있어요. 주제중심 접근법을 해나가되, 아까 뭐 했어요? 정보에 대한 탐색력을 기른다. 아이들과 함께 필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구체적인 현장학습에 가서도 정보에 대한 탐색력,
다양한 도서를 통해서도 정보에 대한 탐색을 해나가고, 혹은 최근에 인터넷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도 확인해서 이전부터 현재까지 각각의 정보로부터 공통점도 찾고 또 새롭게 나타난 사실들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에 대한 분석력을 갖춥니다. 그것들을 종합해서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오염에 관련되어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수업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미세먼지의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무엇 때문인지를 다양한 그림 자료와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아들에게 정보를 조직해서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아교육의 현실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아니, 찾아내야 돼. 활용 능력을 키운다. 그러면 아침에 나올 때 오늘 마치 날씨를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TV를 통해서 날씨를 확인했으나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 있는 태블릿 PC나 부모님들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날씨를 확인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날씨에 맞춰서 준비 사항을 갖추는 것도 정보를 활용하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가져가야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대처라면 정보화 사회에서 부족한 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부분 많은 경우 무엇에만, 매체를 통한 정보에만 초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 형성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단점인 사회적 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이들과 함께 그룹 토의를 할 것인지, 심지어 점심을 먹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일상과 관심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인지, 혹은 바깥놀이에서도 혼자 놀이보다는 여럿이서 함께하는 놀이를 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협동놀이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일깨우도록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야 돼요. 결국 어느 정도의 범주를 갖고 있으면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술이 어렵기도 하지만 극복 가능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술에서 높은 점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꼭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거, 자질일반에서 인상적인 자질,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전문적으로서 유치원 교사가 갖춰야 되는 거, 박은혜 선생님의 책을 보셔야 돼요. 꼭 교사론에 해당되는, 유아 교사론. 한 가지 더 추천해드리면 조용숙 교수님, 염지숙 교수님이 쓰신 교사론도 있어요. 그거는 실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쪽도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 정도는 읽고 가야 돼요. 교직실무라는 책이 있어요. 박은혜 교수님이, 이대 박은혜 교수님이 쓰신 교직실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 사서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그 두루누리나 이런 곳에 필요한 것들은 더 넣어놔 드렸는데, 그거는 1차를 대비하기 위한 과정이 좀 커. 그래서 이제 2차나 이런 것들은 좀 한 번쯤은 터놓고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273도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 274도 마찬가지죠. 전부 계속 그런 거 물어보고 있죠. 한 10여 년 전에는 이렇게 275쪽 보면 교직이 전문직인 이유를 얘기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리버만 얘기하고, 276 캣츠 얘기로도 얘기할 수 있겠고, 계속 그렇죠. 277 전문직인 이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문제가 바뀌었죠. 278쪽에 보게 되면 그래도 좀 바뀌기 시작한 게,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자기 걸로 준비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 닥쳐서 하지. 아니야. 지금이 닥친 상태예요. 유치원 입학식에서 학부모들에게 인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의 장점을 말하고, 그럼 실현하라는 얘기잖아. 이를 어떻게 교육에 반영할 것인지 이야기하시오. 저는 학부모님들과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 걸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에 평가자들이 결코 수정해 주지 않아요. 글 잘못 읽었구만, 문제 제대로 안 읽었구만, 이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과정의 의미는 뭐냐? 왜 입학식일까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입학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무슨 얘기해야 돼? 나는 우리 유치원 전체 맥락, 연간 계획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 이런 것들 정해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낼 때, 실천으로 옮겨낼 때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거 준비해 놓으라 그랬죠. 장점 파악해 놓으라 그랬죠.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나는 착합니다. 주로 말을 잘 듣는 편이죠. 안 통해. 교직, 전문직 수행으로 어떻게 갖출 수 있을 것이냐는 거예요. 두 번째 봐보세요. 이런 나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신의 장점을 말하고 어떤 점에서 장점을 말할 건데? 두 번째 거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어머님들께 한 가지 우리 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과정 운영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학창시절 전국 동아구연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영차 아닌 것 같아도 한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한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이들이 실감나게 동화를 들을 수 있도록 동화 구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을 중심으로 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겠으니 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문학교육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가야 되죠. 파랑새 동화를 읽고 아이들과 함께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확인하고 줄거리의 순서를 알아보는 것과 결국 행복은 어디서 찾았는지를 아이들의 경험 속에서도 찾을 수 있도록 한 후 미술활동과 언어 영역을 통합하여 동극으로 이어나가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경우 학부모 참여 수업을 안내해 드릴 테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가정과 유치원이 동반자적 관계로 유아들의 교육을 위한 최선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박따박 말을 하면서 생각하며 한 가지를 갖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여러분의 장점은 뭐예요? 수업 활동을 할 때 미술을 가지고 어떤 걸 잘해요? 조각? 뭘 잘해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만드는 3차원 조형 활동? 뭘 잘해요? 그림? 만약에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게 유치원 교육의 통합 교육과 부모님들의 참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일일이 여러분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답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답변을 할 때 이미 확신에 차 있어야 돼요. 눈동자가 흔들리면 안 돼. 뭔가를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니까. 아니 그럼 미술 능력을 어떻게 키웠어요? 이렇게 타고났어요. 이렇게 하면 자기 노력이 안 들어가잖아. 그럴 때 이제 연관을 쳐야지.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준 사람. 내가 어렸을 때 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우연찮게 유아교육에 관심을 두게 했던 사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아니 그런 걸 그 소중한 시간에 그걸 밝혀야 내 자질, 내 장점, 교육의 운영사항, 우리 반의 특성 이런 게 촉촉촉촉 드러나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런 말만 하면 됩니다. 아니라니까.
유치원 임용고시의 구술은 다른 교직이랑 좀 달라요. 이게 드러나야 돼. 애초에 활동하는 게 달라. 우리 학원에 계신 그 교육학 선생님이 원래는 그 구술 선생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그 구술을 가르치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책을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비슷한 문제 상황인데 우리 안에서 풀어야 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얘가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문성으로서의 자질 하나를 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인성적 자질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인내 얘기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걸 꺼낼 거냐? 배려 얘기한다면 나는 큰 배려심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려. 이렇게 하고만 한 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으세요. 예를. 이 배려심을 갖게 된 예를, 깨닫게 된 예를, 실천한 예를.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몸을, 본인의 시간을, 본인의 열정을 다 희생하실 수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희한하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되게 고마운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님께 되게 원망스러운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과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실천했나요? 들어와야 돼요. 봉사활동 안에서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남에게 하나도 봉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빨리 생각해봐. 어디엔가는 있을 수 있어요. 뭔가를 찾아내야 돼. 그렇게 할지라도. 만약에 한 번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어서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준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교직이 맞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안정된 직업이라면 다른 안정된 직업군들이 있거든. 난 영어가 싫어서 영어가 싫은데 교직을 한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둘이 연계가 안 되잖아. 뭐가 좋아야 하는 거고 내 적성에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게 인성적 자질로 아이들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 아이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순간이 어디일까? 안전의 순간일까? 아니면 화장실 이용의 순간일까?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듣는 태도로서 나는 배려가 나오나? 설사 그것을 쳐다보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늘 반영하는 태도인가? 예를 들면 나도 몰랐는데 내가 실습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부분을 발견했네. 그래서 실습 선생님으로부터 처음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만큼 말씀드리기 창피한 면도 있지만 부끄러운 면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재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런 민감성을 잘 키워서 유치원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라면 내가 맏딸이야. 이런 경우 요즘 없죠. 맏딸인데 뭐 동생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이런 경우 이제 거의 없어요. 나 살기도 바빠. 근데 예전엔 그런 경우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먼저 배려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 아니 막내야. 자연스럽게 먼저 받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학교 이후부터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적어도 가족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알고 있었고 그게 지금은 자연스러운 생활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런 루틴, 생활의 하나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과정처럼 아이들에게도 모두에게 서로 배려를 줄 수 있겠고 배려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 그래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인성적 자질 하나를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에 확신이 있어야지. 자기 말. 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여기까지 넘어가고. 업무 수행, 이것도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달아요. 전에는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내가 이런 서류 작업하려고 교사가 된 거야?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려고 교사가 된 거예요. 서류 작업만 해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서류 작업도 하려고 교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이라는 게 무조건 서류 작업 좋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 기록화하는 것이고, 그 기록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는 것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진료 확인서를 받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서류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으면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주로 힘들어하는 질병의 형태가 뭔지, 이 시기에 주로 유치원에 발병하는 질병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힘들지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들을 하니까 일거리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함으로써 그 다음번에 공공의 서비스로서, 유치원 교육이 공공의 서비스로서 개별 유아의 발달과 보편적인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괜히 읽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어린이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괜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뭐 할 수 있어야 돼?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쑥쑥 나오는 거. 난 지금 업무 얘기하는데도 축축 나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업무를 한다. 이렇게 봐보세요. 오랫동안 5세반 담임만 계속해오다가 3세반 담임을 처음 맡게 됐대. 실제로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얘기들, 주임 선생님 얘기 해드렸어요. 제가 컨설팅 했다. 주임 선생님 얘기. 주임 선생님이 진짜 열정도 많은데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병설 유치원에서 5세반부터 하기 시작해서 계속 5세반만 하다가 단설 유치원에서도 작년까지 와서 작년까지 5세반을 하다가 이번에 3세를 하게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 3세반 담임을 처음으로 맡게 되었다. 김 교사는 배변 관리에 옷 입고 벗기 식습관 지도 이거 왜 나왔지? 3세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왜 나왔지? 이거 논술로도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왜 나왔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3세, 5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5세는 뭐 힘들지 않아? 아니 성인은 뭐 이런 경우 힘들지 않아? 성인도 배변 관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가죠. 저희 아내가 늘 재미삼아 쓰는 말이 있어요. 어디를 차를 타려면 먼 길을 떠나려니 화장실을 들려야지. 이게 입버릇처럼 돼 있어요. 이거 어디서 배웠나 그랬더니 장모님한테 배웠던 거라 하더라고요. 항상 장모님이 먼 길을 떠나려면 미리 다녀와야지. 뭐 하셨더라고요. 배변 관리 하는 거잖아요. 뭐 남성은 안 그런가요? 배변 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활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옷 입고 벗기 안 하나요? 어떤 때는 좀 힘든 옷도 있잖아. 이런 티야 그냥 훅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렇죠. 힘든 옷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걸 아이들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 고무줄로 되어 있는 바지는 얼마든지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지퍼라든가 뭐가 있다거나 이러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식습관지도 우리도 힘들 때 있잖아요. 못 먹는 것들 있잖아요. 여쭤볼까요? 육회 좋아하세요? 육사시미. 육회와 육사시미를 구분하면 좋아하시는 거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먹어본 거고. 알래스카인을 제외하고는 육회나 육사시미를 먹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도 사시미라고 얘기를 하는 회 있잖아요. 회. 그거를 전 세계에 알려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아마 일본인일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먹는 회는 선어라는 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러죠. 여기 우리 노량진에 살잖아요. 노량진에 살아? 노량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량진에 오니까 노량진에서 생활하면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한번 가봐야지. 명물이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 오면 여기 가서 엄청나게 산대요. 걔네는 게가 없대네. 게가. 근데 한 마리, 그러니까 이런 큰 게, 대게 말 그걸 뭐라, 킹크랩이라고, 그게 대게 아니야? 또 다르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한 마리 하는데 20몇만 원? 얘네는 한 번 앉으면은 돈이 많은가 봐요. 한 번 앉으면 한 150만 원씩
이렇게 먹고 간대요. 다 합쳐서 인당 하나씩이겠지. 우리는 요거 하나, 근데 걔네는 이거 하나. 뭐 하여튼 식습관이 다 다르잖아요. 거기서 파는 게 화라예요, 화라. 우린 쫀득쫀득하고 탱탱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후경직 상태야. 의학적 용어를 얘기하자면 그래서 쫀득쫀득하고 그런 거예요. 선어는 이미 숙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부드러운 상태야. 저온 숙성.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 저온 숙성 고기. 그 이름을 뭐라 그러지? 시옷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거 이렇게 드시면 뼈도 이렇게 스물스물한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걸 알리기 전까지는 날거를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즐기죠. 언제부터 육회 드셨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겠습니다. 육회, 육사시미. 자, 곱창 좋아하세요? 곱창 먹을 때 나오는 간, 천엽 혹시 드십니까? 거기까지 가야 이제 생고기 좀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단계가 넘어서면 맨 마지막 단계로 입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닭 먹기 뭐 이런 거예요. 생닭. 모르시는군요. 화순 이쪽에서는 생닭,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전한 상태야겠지. 생닭도 먹어요. 일부분에서 아직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드시고 화식을 하죠. 생식을 하고. 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건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든 게 낯설어요. 그런 것도 먹을 수 있어?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 처음 느껴보는 향이에요. 매워요. 혀가 아려요. 뭐 이런 거죠. 유치원 교사 일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 뭐가 문제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일 수 있잖아요. 우리 역할 갈등으로 나왔던 거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 세 가지와 그 이유를 말하죠. 이런 게 시험 문제의 한 꼭지예요. 한 꼭지. 요즘 시험에서. 돌봄 활동에 대한 인식해야 되고, 그게 교육의 소명감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교육적 요소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고. 여러분들은 이게 낯설지 않죠. 이게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유치원 교사가 기저귀를 간다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학교 다니게 하면서 기저귀 가르치게 하는데 대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저귀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그게 정서 발달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제가 모토처럼 말씀해 드리잖아요. 예술다운 예술은 예술을 가린다. 누가 해도 다 기저귀 가릴 수 있는데 그 기저귀를 갈면서 어떤 자질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누가 해도 식습관 지도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식습관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일상생활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는 발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잖아요. 배변 관리는 배변 관리 어떻게 할 건데, 배변 관리에서 느껴질 수 있는 교육적 내용을 하나 찾으면 돼. 옷 입고 벗기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example로 옷 입고 벗기라고 했으니까 자율성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이 옷 입고 벗기 안에서 자율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언급을 해야만 교사에게 필요한 태도와 자질, 협조, 요청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 아무리 내가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옷 입고 벗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식습관 지도. 그럼 뭐 파악해야 돼? 알러지, 특별한 음식에 대한 반응, 선호도, 건강 상태, 비만, 가족력,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렇게 쭉쭉 나와야 되잖아요. 또 누구랑 상의해야 돼? 영양사 선생님들과, 영양교사 선생님들과, 영양교사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영양교사분들과 상의해서 식단 구성을 해나가도록 하고, 그럼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편식 얘기 나오면 쭉 이렇게 고구마 줄기 캐듯 툭툭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난 배변 관리에서 정서적, 왜냐하면 배변 관리와 옷 입고 벗기가 겹칠 수 있으니까 배변 관리를 통해서 자율성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옷 입고 벗기에서 유능감으로 가져가야 되고, 교육적 요소로. 식습관 지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건강부터 시작해서 영양, 그리고 보호, 돌봄 활동으로서의 유치원의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고, 특별히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서 영양 공급이 불균형한 상태라고 여겨질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아이들을 위한 배려를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좋은 허울 좋은 말만 쭉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은 여기에 있어요.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쌓이면, 한 문제 한 문제 쌓이면 큰 점수가 돼요. 확인할 수 있겠어요? 283. 정교사는 같은 경력을 가진 박교사가 업무 과중이나 담임을 맡은 연령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오자 고민에 빠졌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시오. 아니, 대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결국 뭐라고 생각해야 돼? 교직 문화 안에서 함께 교육을 해나가는 동료로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일단 기본적인 자세로 공감하고 경청하는 자세, 업무 과정이랑 업무 재분배, 담임을 맡는 연령에 대한 어려움, 그러면 함께 연구하고 의견 교환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툭툭툭 자르면서 가셔야 돼요. 어떻게 세 가지를 나누지? 내 눈엔 두 가지를 보이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눈에서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를 두 개로 나눌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눠가면서 여러분의 답변을 갖춰가는 게 핵심입니다. 확인이 될까요? 이해되겠어요? 284. 아니, 내가 지금 우리 유치원의 정교사야. 그러면 방과후 과정 교사분들과 협력하는 자세가 뭐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다 해야죠. 협력의 과정에서 교육과정 협력을 얘기할 거냐, 유아에 대한 경험의 공유를 얘기할 거냐, 이거 다 다룬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공식적으로 가질 거냐, 그 다음번에 그걸 할 때 쓸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의 공유를 해나갈 거냐, 그리고 그분들이 유치원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치원 교사로서 동료 장학을 실시해서 교육의 목적, 목표, 그다음에 교육과정 관련 요소와의 관련 요소 확인, 그다음에 교육적인 어떤 상호작용 방법, 유형들에 대한 안내를 할 거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쭉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될까요? 봐보세요. 유치원에서 잘 모르는 업무를 수행해야 될 텐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교사에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진술이 돼 있어서 그렇지, 이 교사에게 요구되는 내용들이 뭘까? 결국 열정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찾아가려는 열정, 선배에게 묻고자 하는 열정, 시간 확보를 하려고 하는 열정,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스스로 무엇인지 보고 다양한 차원의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업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주안점을 두고 반드시 채워나가야 되는 내용들이 뭔지, 그게 뭔지는 몰라. 이제는 이렇게 문제를 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업무 분장을 받게 된 게 이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시설 관리에 해당되는 업무 분장을 하게 되었다. 그럼 내가 먼저 발휘돼야 되는 근데 처음 하는 거다. 어떻게 해야 돼? 시설 관리 법령부터 찾아봐야겠지. 유치원에서 유치원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서류의 종류나 유형부터 봐야겠죠.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비추어서 교육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된 요소로서 매일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 수시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 정기 점검 등 그 점검의 구체적인 스케줄을 잡은 것도 필요하겠죠.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도 필요하겠지.
이렇게 따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시험 문제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잘 모른다 그러면 열정, 그 열정이 어떻게 발휘돼야 될 거냐?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뭐에 따라서 하는 건데? 법령, 규정, 역할, 그게 교육과정에 미치는 의미,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내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 뭐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2년 전이라서 이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 보직교사의 역할과 고충에 대해서 네 가지 말이죠. 어떻게 알아? 보직교사를 안 해봤는데. 그러나 보직을 맡을 거 아니에요. 결국 앞에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역할을 부여할 텐데, 예를 들면 부장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건지, 보좌의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직 분들과의 연계 역할을 할 건지, 선배에 대한 연계 역할, 후배 교사에 대한 지도 조언의 역할, 그다음에 중간에 조정자의 역할, 인간관계 분위기 조성의 역할, 어느 정도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성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 의견 교환에 어려움이 생겨서 유치원의 행사나 아니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두 번째는 지도성, 다시 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되는 능력에 맞춰서 후배 교사에게 안내를 하는 것이 교사들 각자마다 개인의 관점이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로 쭉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에 비춰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때만 나오고 거의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87 똑같은 얘기죠. 교육적 측면과 보호적 측면. 앞에서 봤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288과 같은 경우를 요즘에도 바꿔서 내려고 합니다. 병설 유치원의 교사로서 초등학교와 관련된 업무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답이 아니야. 할 겁니다. 굿.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면 뭐가 효율적인지를 봐야 되죠. 뭐가 효율적이겠어요? 유치원 업무와 관련될 수 있는 거면 하는 김에 초등학교 업무까지 같이 하면 효율적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런 업무 분장을 요청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협력적 관계는 요구되는 답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그러면서 동료의식을 향상해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면 비공식적,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업무 조정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필요한 거죠.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먼저 수용의 자세를 갖되 이렇게 문제 해결의 자세까지 갖춰 나갈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289)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다른 분들 앞에서 왜 성실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새로운 공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해야 되는 문제니까. 두 번째, 구성 인사에 대한 애정, 업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난 무엇보다도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이 우선시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주중에는 평소에 어떻게 하고 주말에는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를 통해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을 얻고자 했을 때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기록했다. 유치원 교사로서 첫 해를 합격하시면 첫 해를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주중에 업무 수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말에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실래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내 사생활을 왜 간섭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휴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휴식이 재충전의 기회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면 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뭘 할 거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성당에 가겠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나는 나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걸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거룩한 불교 신자이므로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우리나라의 인구의 구성 비율상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가 1위고 기독교 신자 뭐 기타 등등 뭐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념 체계가 있지만 내가 공적인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얘기하고 싶으면 조용한 시간에 혼자 명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도로도 돼. 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부탁이에요. 이거. 난 신념상 용납을 못하겠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의 몫이고. 뭐 그럴지 모르죠. 뭐 거기 계신 평가위원분들이 같은 종교를 갖고 계셔서. 근데 개별적으로 얘기해 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천주교 신자이신 분들이 더 독하면 독했지 천주교 신자에게 덜 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 이게 여긴 공적인 일이에요. 근데 답은 뭐겠어요? 답은 어떻게 자기 조절을 할 거냐? 첫 번째는 개인 위생이나 물론 매일 개인 위생을 하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부분도 필요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거나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하게 잠도 좀 잘 수 있습니다. 농담도 한번 하고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담겨야 돼? 그러다가 햇살이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낮의 햇볕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큼한 공기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있어? 신체적 건강에. 두 번째는 뭐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공원에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합니다. 산에서 식물들의 향도 맡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내가 지금 나의 정서적인 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준다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만약에 주말을 줬다라면 토요일도 있을 수 있고 일요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 여행을 갔다 오겠습니다. 될 수 있어.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 운전 7시간, 8시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거기서 이 얘기를 해야 돼.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월요병.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가 있게요? 그러니까, 월요병을 극복하는 방법. 월요일이 안 오면 돼요. 월요일도 화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과연 그게 답일까요? 뭐 해야 되지? 이건 저희 형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형 삼척에 지금 있어요. 가서 삼척의 농업기술센터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바로 아래급이야. 바로 아래급인데 이 양반이 입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한 게 있는데 살면서 못된 짓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요일 날 형수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세요.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세요. 그렇게 교회에 가자고 해도 일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그 전날 술 먹느라고 아침에 일요일 날 못 일어나고 가족 여행을 가는 걸 빼놓고 한 점심쯤 일어나서 혼자 해장국 먹으러 가고 삼척만의 독특한 해장국들이 있거든. 거기 가서 이제 해장국 먹으러 가고 일요일 날만 여는 집이 그렇게 많잖아요. 항상 그 집에 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일요일 날 형을 찾으러 간다면 그 시간이라면 집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해장국 집으로 찾아가거나 그 다음에 사우나를 갑니다. 본인 나름대로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삼척에 사니까 그냥 공기가 좋아. 하는 일이 농업기술센터라 맨날 그 산맥 돌아다니고 거기 맨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실제 산삼 장내삼 기르시는 분들 뭐 이렇게 관리하러 다니고 뭐 말도 안 되는 삼척 한우 막 키우러 다니고 누구도 안 알아봐주는 삼척 한우 막 키우러 다니고
다음에 직장에 출근합니다. 아무도 없는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혼자.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은 죽는 거예요. 그 전날 자기는 일 다 해놓고 그 책상에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내놓는데 이렇게 정말 못된 상사죠. 일요일날 오면 사람들이 뭐 이러고 싶을 거 아니야. 일요일날 오면 월요일날 오면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일요일날 뭐 하고 지냈어? 뭐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좀 적응해 보자. 그래서 오늘 점심은 뭐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형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형 아래급은 이 문화가 바뀐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신입이 가장 먼저 출근을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형은 그 전날, 그 밑에 급에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출근 시간 미치는 거죠. 일요일날 못 쉬어. 저녁 때 월요일 아침 일찍 나가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업무를 파악해야 아래로 내리지. 좀 더 일찍. 그래서 가장 여유 있게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입. 사실은 뭐 좋은 걸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 있을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안 작성했던 수업 계획안, 주간학습 계획안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어떤 활동들이 있어야 되는지 주의하고 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미리 정리한 후 평화로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답변들이에요. 거의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답변을 하거든. 이런 형태의 답을 하면 진짜 그렇지. 본인들도 알잖아요. 현장 경력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상에서 가장 좋을 때가 금요일 저녁 퇴근할 때예요. 가장 싫을 때가 어떤 때냐면 토요일 날 행사 잡혀 있을 때예요. 연수나 이런 거. 일요일 날 행사 잡히면 때려치우고 싶은 거지. 더 싫을 때가 언제냐면 일요일 저녁이에요. 가슴 쿵쾅거리고 마치 고등학교 3학년 때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가기 싫은 것보다 더 싫어. 그 지겨운 인간을 봐야 되고, 그래요. 그 지겨운 인간을 봐야 되고. 차량 운행 해보셨어요? 네, 진짜 토 나오도록 차량 운행 해봤다. 하루에 차량 운행을 4코스를 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 코스를 줬다고. 안 하던 멀미를 다 해요, 내가.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차량 운영의 기본은 오르락 내리락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문이 열리면 내려서 이렇게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올려놓고 다시 내려서 인사하고 다시 올라가서 모두 다 맸니? 하고 출발 안내 오라이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거 하고 나면 멀미 나죠. 그래서 아침에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제대로 자유선택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월요일 날 그게 두려워서 일요일 저녁만 되면 술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술 먹고 내일 안 왔으면 좋겠다. 문제는 술이 안 깬다는 거야. 일요일 날 저녁에 술을 먹으면 그 다음 일주일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자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교사는 그래야 돼.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내일 출근이니까 오늘 12시까지만 들어오면 돼. 이러면 안 되고 미리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도가 얘기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주에 한 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 고민해 주세요. 내가 이런 류의 답을 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더욱더 신규 교사로서는 이런 거, 이런 예시문들이 적극적인 자세 아니겠어요?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은. 이게 신규 교사가 될 사람에게 이런 말들이 나왔다. 뽑고 싶어지죠. 됐네. 문제. 주말 어떻게 지낼 겁니까? 라고 하는 거의 의도가 이거예요. 어떻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재충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교육적인 부분에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잖아요. 먹고 살라고. 좀 가볍게 얘기하면. 물론 돈을 줄 때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에 맞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기여도를. 호혜성에서 따지면. 그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게 싸가지 없어 보이고 값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주고 여기에 맞춰서 답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보셔요. 이게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막다른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인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들 수 있어. 낮잠 지도를 할 때 교사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럼 뭐 잠을 자는 아이, 잠을 자지 않는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낮잠 지도를 위해서 뭐 분위기 조성합니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쪽지 쓰기,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요즘에 오늘 특별하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쪽지 쓰기, 힘들지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할 때 서로 상호작용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맞이도 물어보는 거고, 아침에 부모님들과 만났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반갑게 인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갑게 인사하지 않으니까 반갑게 인사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하는 척 하니까 너무 오버가 되는 거죠. 반갑게 인사하지만 교사로서 지켜야 되는 자존감과 품위도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학부모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어떤 클레임이냐. 아이가 놀다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좀 심각하지 않은 클레임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뭐 머리카락에 풀이 묻어서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고, 클레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고, 당연히 매뉴얼대로 해나가면서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들 시기에는 풀을 많이 사용하므로 보편적인 아이들이 머리에 풀을 묻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을 달리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님들의 요구를 듣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마도 생각하다 그럴 수도 있고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게 아이들이 특별히 특별한 재료나 도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좀 더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근데 지나쳤다.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제발 교육청에만은 알려주지 마세요. 뭐 이런 자세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학부모의 클레임. 이게 원장 선생님 선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걸 교육청에다가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찌르는 게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숨어 지내야 돼?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소명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면 언제 누가 무슨 통화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 교사는 게으르면 안 돼.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있으면 안 돼. 희한해져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있으면 게을러져요. 쉬고 싶어지고 몸이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안 돼. 자기관리를 해야 돼. 굉장히 성실해야 돼요. 기록에 있어서. 이것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대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없는데 어떻게 해? 일단 인정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혼자 나갈 수 있는 방법, 일단 자기 장악부터 먼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열심히 꾸준하게 노력하고 반성적 전화를 계속 써나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방안은 뭐가 있어요? 아니 왜 혼자서만 그러면 한 반이야? 유치원 한 반이야? 이게 이제 나온 게 강원이라고 생각해봐. 강원이라고 나왔는데 봉평, 장평 어디에
그러니까 용평, 봉평, 장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횡계 부근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거기 되게 많죠. 뭐 스키장 한 4-5개 있지 않나?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막 말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초등학교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곳에 한쪽 구석에 창고처럼 생겨 있는 유치원도 될 수 있고, 색깔이 없다면 저건 창고지. 색깔이 다양하게 칠해져 있고 누가 봐도 저거는 유치원 교실이다라고 하는 색깔로 칠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가건물처럼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곳에 혼자서만은 있는 건 아니잖아. 아무리 거기에 발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 초등학교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나가야 필요해. 그런 앞에서 얘기를 했고, 지구별 장학도 앞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이들.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뭐 있지? 사이버 장학. 될 수 있을까요? 오케이. 291. 앞에 방과후 과정을 본인 보고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요건 이번 시험에서 주목해서 봐야 돼. 예산 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혹은 이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꼭 우리가 방과후 과정을 특성화 선생님을 모셔야 방과후 과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하고 행정 업무부터 시작해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교사가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형태에서 그냥 살고 싶은 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그걸 주도하는 입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특정한 부분에서. 그리고 뭐 여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죠. 또 교사에 따라서 자기의 아이디올로지,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정교사로 임용을 했는데 그 교사한테 방과후 교사의 직을 하라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직 교사이신 분들하고도 이 얘기는 했어요. 저를 통해서 교사가 되신 분들하고도 가끔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전 싫어요. 내가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이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쁜 겁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방과후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오전 활동에서 해야 되는 것만 해야 하는 입장의 사람인가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일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과후 교육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특성화 선생님들을 모셔서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교육을 한다면 좀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다 현직 선생님들이 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거예요. 처음에 3시간에서 5시간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했다가 4시간에서 5시간의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반발이 진짜 엄청났었습니다. 조문 하나에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 때문에 반발이 엄청났었습니다. 이거 우리의 업무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아예 짐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좀 따져볼까요? 상황에 따라서 3시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법정 시간으로 교육과정 운영 시간으로 규정해 주었을 뿐 우린 보통 5시간을 하잖아요. 봐봐. 3시간만 한다면 아침 9시부터라고 생각해. 물론 일찍 올 수도 있겠죠. 그럼 12시면 가야 돼요. 예전에는 그게 유치원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자유선택 활동 시간 하나, 이야기 나누기 15분, 바깥놀이 꼭 나가야 되죠. 외국도 꼭 나가야 돼요. 거긴 산불이 나도 나가야 된대요. 매캐한 연기가 나도.
규정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건 유가되지 않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덕성여대 교수로 있는 이병호 교수가 총신대 앞에 있는 유치원에서 전교사로 근무할 때 엄청나게 혼난 적이 있어요. 물론 바보같이 우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한테 비 잠깐 맞아볼까 해서 이렇게 나갔다가 열정만 강했던 거지. 지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럴 일도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깥놀이 갔다 와야 되지. 동화 하나 들으면 가잖아 집에. 점심 식사 해야 되는데 그럼 점심 식사 땡겨서 하면 끝나고 나면 가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4시간 5시간이 되거든. 한번 얘기해 보자 말이에요. 진짜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의미를 던져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내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사를 충원해 주세요가 돼야 되지. 교사 충원에 관련되어서 한꺼번에, 왜냐하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세상의 변화는 그 노력과 그 자기 희생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수고로움이 없어서는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자면, 제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 체계가 천주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사는 가끔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력을 얻듯, 내가 밑거름이 되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듯, 우리의 그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 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이만큼이라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교실만큼이에요. 근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가셨을 때. 응? 그러니까 이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투쟁의 길로 가겠다. 좋은 자세야. 근데 그게 내 이익만을 위해서는 이라면 곤란해질 수 있어. 프랑스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교사들이 파업을 하겠지. 그러니까 지지를 받겠지. 이해돼요? 본질에 대해서 어긋나지 않아야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얘기한다고 들어줍니까? 얘기 안 했잖아요. 준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 뽑아야지. 그 똥강아지 같은 그런 애들 뽑지 말고, 투표하는 날 딴 데 가면 안 되고, 교사가 투표 독려할 수는 없어요. 투표가 있어, 선거라는 게 있어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하시라 그래? 이건 아니야. 이해돼요? 네.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자세와 생각에 대해서 좀 식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위기에 이렇게 확 휩싸이거나 갑자기 뭐 이러는 거 안 돼. 냉철하게. 그리고 힘 실어줄 때는 힘 실고, 내가 주도를 해야 될 때는 주도를 하고.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앞으로 교직에 가셔서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순종. 자기 생각이 없다라는 걸 뜻해. 순종은 기꺼이 내가 선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응?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방과후 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방과후 과정이 뭐가 돼야 될 거냐? 방과후 과정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쭉 떠올라야 돼. 종일반 운영에 관련된 부분, 인지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정서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사회 문화적 체험의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의 신체적인 형태의 요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식사 후 오후 시간에 활력을 가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돌봄과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잠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고, 날씨와 상황을 봐서 바깥놀이로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경우 혼합연령 학급으로 운영될 수 있는데 혼합연령 학급 운영을 통해서 오전 시간과 연계된 교육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후반만의 인지적인 부분의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 접근법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후반만의 도큐멘테이션 기록화를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오전반 교사와 연계해서 학부모님들에게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쪽으로 가져갈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특성을 활용을 하라니까요. 아니, 난 가끔 오카리나도 부를 줄 알아. 입으로 하는 거구나. 뭐 특별히 내가 미술 괜찮아. 예를 들어서 시대 사조별로 대표적인 유형이 뭐가 있고, 이게 유아들의 미술 표현과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래서 요일마다 예술적 특성화 교육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술 감상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술적 표현으로 연결되는 활동, 음악 감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표현으로 연결되는 활동,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연극 공연, 무용 공연, 초대 쭉 스케줄을 잡아서 아이들이 현장 체험 학습으로도 이어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한 심화된 교육 활동의 운영으로도 연결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든 안 되겠어요.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만 바뀌었지 당신이 발휘하고 싶은 그 오후에 유아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이 무엇입니까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죠? 소극적 의무, 적극적 의무, 법령으로 다 생각하셔야 돼요. 될까요? 294 이런. 와, 295. 야, 이게 이제 2차가 어려운 거야. 자, 유치원 평가 영역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1차에서는 외우라는 얘기 안 했는데 2차에서는 외워야 돼. 교원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는 얘기들도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영역 요소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돼.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 영역으로 되어 있고, 그 요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학습 지도에서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활용, 생활 지도에서 상담, 정보, 문제 예방 및 지도, 생활 습관 및 인성 지도. 사라초가 얘기하는 교사의 역할 얘기를 생각을 하면 확장 지어서 이렇게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될 수 있을까요? 확인돼요? 이런 문제는 이제 요즘 잘 안 돼. 좋은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유치원이란 뭡니까? 철학 물어보는 거랑 거의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공동체의 문화를 가진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부모와의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냐, 동료와의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냐, 유아들 간의 협력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렇게 딱 나누고,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하나를 얘기를 한다면 유아들 간의 협력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교사로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초기 수준부터 나중에 높은 수준까지 기획을 하되 유아들의 토의와 협동학습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여름이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간다면 뭐를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까? 여름 물놀이터 만들기 미술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연령에 맞춰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아이들이 의논하고 블라블라블라 그걸 하기 위해서 물놀이터 견학 혹은 물놀이터 현장 체험학습 갔다 와서 안전에 유의한 상태에서 놀고 온 다음에 우리 반의 물놀이터를 어떻게 만들겠습니다. 블라블라 할 수 있겠죠. 물놀이터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에버랜드, 오션월드, 요즘 여기 잘 투자하지 않죠.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로운 뭐 이렇게 시설 만들었다고 막 CF로 나오고 하던데 요즘에는 거의 똑같은 거 그냥 울고먹기 하는 것 같아요. 가시면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안 가봤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 가면 뭐가 제일 재밌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거 올해 꼭 타러 가자 그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7월부터 9월까지 연결되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 막 내가 그랬는데 저희 집 애들이 뭐라 그러더라? 부메랑고?
뭐 이런 거 타고 싶대요. 부메랑고. 뭐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딱 타면 뭐 이렇게 갑자기 쑥 내려가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뭐가 있대더라. 달팽이 타고 싶다고 뭐. 끝에 가서 이렇게 도는 달팽이. 그래서 달팽이를 어떻게 타는 거야? 이게 진짜로 이렇게 도나? 뭐 이렇게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타고 싶대요. 아이들은 그런 걸 못 하겠지만 아이들이 생각하는 물놀이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맞나? 지금 광화문 광장 가면,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광화문 광장 가면 동상이 둘이 있죠. 앞쪽에 있는 게 뭘까요? 이순신 동상? 그것도 문제가 많다면서요. 칼 우리나라 칼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칼은 뽑을 수 없다면서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군요. 칼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해도 칼이 아직 뽑혀 있는 거야. 뽑으려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야. 아니라면서요. 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 사이에 분수 있는 거 아세요? 분수가 이게 아니라 밑에서 살짝 나오는 분수라서 이게 민세먼지만 왔다면 아이들이 가서 저기 시청 앞에 시청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 그런데 잘 안 가서 시청 앞에 거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한 그때 우리 세월호 때문에 가서 본 거군요. 세월호 문제 생겼을 때 가서 그때 보고 우와 이게 있네라고 했어요. 그 교보 빌딩 밑으로 이렇게 해서 지하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뒤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땅에서 요만큼 이렇게 올라오는 분수가 있어요. 나름 재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재밌는 게 거기에 얼굴도 갖다 대고 엉덩이도 갖다 대고 그다음에 배로도 맞고,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들이 그 옆에 싸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힐 옷을 이렇게 싸갖고 와서 놀아 가서 그 정도로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물놀이터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분수, 물이 나오는 분수를 어디에다 얘기를 할 것인지 머릿속에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여수는 요즘 어떤가요? 아내는 여수를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지역에서 놓을 수 있을 만한 거, 내가 현장 학습을 갔다 와서 할 수 있는 거. 경기는 어딜 갔다 와야 되지? 수원성 갔다 와야 돼? 화성? 수원에 있는 화성 갔다 와야 되나? 어디? 이런 거를 예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형태의 내용이기도 한데 옛날에는 막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이순신 대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수업 실현 시간에 이렇게 크게 말씀을 못 해드렸는데 이순신 대교를 건너려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그 지역에 이순신 대교가 있다라고 하는 걸 찾는 거죠. 충남 지역이면 맨날 천안만 가지 말고, 근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산 현충사 뭐 이런 얘기. 근데 아산 현충사가 꼭 거기에다 그걸 지었어야 되는지는 또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있잖아 현재. 그걸 통해서 그곳을 다녀와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뭐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곳에. 경북은 뭐가 있어? 요즘 소싸움 때문에 경북은 함부로 그거 갖고 오면 안 되지. 청도에서 소싸움하는 얘기. 경북은 어딜 가야 돼? 모르겠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충북은 어디 가야 돼? 그 수많은 호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원한 지역에 독특한 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외부인에게 유명한 거 말고, 왜냐하면 전북이면 전북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외부인에게 알려진 전주 한옥마을 말고도 있다면서요. 딱 그 지역의 얘기를 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던데. 난 전북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 가면 뭐 먹어야 돼요? 비빔밥? 비빔밥은 어디나 있어요. 그래서 전북에 가면 먹어야 되는 게 뭐더라? 콩나물국밥? 그래서 어디 시장식?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사실 전북 분들이 좋아하는 건 순댓국이라면서요. 그렇다는데
그건 전북인들만 아는 뭐라는데 이런 찾으셔야 돼요. 독특한 거 하나를 찾아야 된다니까. 좋은 유치원을 내가 근무하는 곳으로 분명히 크게는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유아들의 협력 문화 얘기하는데 내부에는 디테일이 살아 있어야 돼. 나 이미 이 지역에 나를 헌신하고자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이에요가 나와야 돼. 딱. 그런 점에서 서울을 찾는 게 힘들 겁니다. 그럼 서울에 제한된 어떤 조건을 갖고 와야지. 자, 넘어갑니다. 297. 앞에서 얘기한 거 혼자 하나급으로 하는 얘기다 똑같은 얘기죠. 업무 측면에서, 고민을 나눈 사람 측면에서, 현장학습 측면에서 한 세 가지로 어려움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인력의 문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문제고 업무의 수행 차원의 문제고 이런 얘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볼게요. 298은 당신은 이 교직에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교직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쉰 다음에 299부터 뒷부분까지 또 쭉 연계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